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건축학개론과 연애학개론입니다. 2012년에 개봉된 영화 건축학개론은 흥행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죠. 이용주 감독 자신이 건축학과 출신으로 어쩌면 작품의 자전적인 내용이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이 큰 작품이었는데 바로 이 점이 이번 두 번째 챕터의 출발점입니다. 처음에 이 영화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본 젊은 학생들이 이 영화를 좋아해서 나에게도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감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과 학생들이 본 것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달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을 느낀 쪽은 내 쪽이었습니다. 얼마 후 대학 축제에 특강 요청을 받은 순간 나는 주저없이 특강 주제를 연애학개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대학신문에 이 영화와 관련된 짧은 글까지 실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연애학 특강 까닭도 이런 이유인데요. 단지 개론이기에는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해서 특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책 제목이 어떻든 이 책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렇게 영화 건축학 개론입니다. 건축학개론은 대학교 새내기인 승민과 서연의 15년간에 걸친 만남과 헤어짐의 전후 사정이 담긴 영화입니다. 승민은 건축학과 학생이고요. 서연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죠. 승민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서연은 고향인 제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처지입니다. 저 먼 제주에서 서울로 그것도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 올라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아노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겠죠.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졸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 직업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커리어를 쌓는 젊은이의 수는 미루어 짐작해도 손으로 꼽을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의 피아노학과 입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 피아니스트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얼마만큼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한지 그 사정이 전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리라 생각해요. 솔직히 서연이 피아노에 얼마만큼 재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다 해도 피아노 학과 졸업장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1순위로 피아노 학원이나 피아노 개인 교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현실적인 쓸모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는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결혼 시장입니다.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이 1811년 이성과 감성이나 1813년 오만과 편견 같은 소설들을 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21세기에 결혼 시장이란 말을 써도 되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예,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인 오스틴 시대만큼 연애 소설의 배경에 결혼 시장이 어른거리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한 큐 아래는 다릅니다.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나이 든 여성들이 어떤 학과 출신의 며느리를 이상적이라 생각할지 나에게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내가 속물이라서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꼭 피아노 학과가 아니더라도요. 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며느리라면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서연이 서울에 올라와 같은 과의 그부들을 보았을 때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뿐만 아니라 결혼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경제력으로는 딸릴 수 있겠지만 외모로는 그다지 꿀릴 게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동아리 활동으로 방송반을 택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아나운서죠. 강남이 돈 많은 사모님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공중파 TV의 아나운서 출신 며느리라면 어떻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마음에 차지 않을까요? 강남 며느리를 꿈꾸는 서연 본인에게도
콘서트 피아니스트라는 커리어 대신 공중파 TV 아나운서 정도라면 충분히 흡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중파 TV 아나운서 시험은 거의 고시 수준이죠. 서연이 얼마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한 번인가 도전했다가 단념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3의 가능성도 열어놓아야겠죠. 서연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예, 그래서 서연은 건축학개론이라는 음대생으로서는 어려운 건축학과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커리어가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남편의 커리어를 염두에 둔 것이죠. 21세기 주민등록증의 주소지로 강남을 꿈꾸는 여성이라면 남편의 직업이 건축가 정도는 되어야 할 겁니다.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미지까지 고려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결국 서연의 남편은 의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의식 수준에서 서연은 강남에 소재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합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서연은 강북에 살죠. 정릉인가요? 건축학개론이라는 수업에서 만난 승민도 같은 동네에 살고요. 두 사람은 강북에서 아기자기한 시간을 보내지만 엇불사 서연의 눈높이는 강남입니다. 이 눈높이를 눈치챈 사람이 승민의 과선배 재욱입니다. 재욱은 서연이 강남에 원룸을 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드디어 서연이 강남으로 이사했을 때 그녀와 술을 마십니다. 종강 파티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굳이 서연이 재욱과 술을 마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술은 서연의 강남 이사를 축하하는 술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영화 앞부분에서 서연은 승민을 만나기 전 재욱에게 먼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채 승민은 서연의 원룸 앞에서 서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 서연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재욱의 부축을 받으며 원룸에 도착합니다. 술을 잘 못한다고 재욱에게 말해놓고 서연은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신 걸까요? 예, 재욱의 집이 강남이고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재욱은 멋진 자기 차를 가진 대학생이었기 때문이죠. 재욱은 서연을 부축해 원룸으로 사라집니다. 사실 이때 승민이 재욱을 막아서야 하는데요. 승민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여성 관계에 대한 재욱의 평판이 그리 좋지는 않았음에도 말이죠. 어쩌면 승민은 서연 스스로 재욱과의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승민은 두 사람이 들어간 원룸의 철제문에 귀를 대고 무슨 소리라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철제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었을지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이미 승민의 머릿속에는 서툴기는 해도 어쨌든 효과 만점인 한 편의 영화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의 감독은 다름 아닌 바로 납득이었습니다. 납득이 그가 바로 이 영화의 실제적인 감독 겸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능글능글한 납득이는 이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몇 장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상을 남기죠. 그래서 납득이를 몸 전체로 화면에 발라낸 신인 연기자 조정석의 스타를 향한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앞으로 전개될 조정석의 화려한 커리어와는 대조적으로 납득이는 앞날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 재수생입니다. 납득이가 명문대 입학한 동네 친구 승민에게 사랑과 여자에 대해 쏟아내고 있는 말과 동작들은 허름한 독서실의 너덜너덜한 배입 참고서 위에 번져 있는 백일몽의 흔적이죠. 하지만 적어도 승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작용하는 납득이의 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거가 애매하긴 해도 허세 넘치는 납득이의 말은 승민의 오감과 인식에 되돌리기 힘든 회로를 새겨 넣어 이제 승민은 사랑과 여자를 그 회로를 통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승민은 그렇게 서연을 보고 서연을 판단하고
서양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문제는 그 회로를 오염시키고 있는 잠재적 폭력성입니다. 강남에 위치한 서현의 원룸을 힘들게 벗어나면서 승민은 승차 거부 택시를 상대로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물론 기껏해야 정도입니다. 솔직히 승민이 서현의 원룸 앞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날 정성껏 짜맞춘 집 모델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이 장면에서 폭력의 타이머가 끼리릭 돌지 않았을 남자 관객이 얼마가 됐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잠재적 폭력성의 발현은 기회와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건축학개론으로 돌아오면 키 크고 차도 있고 그리고 집도 강남인 선배 제육 앞에서 기가 죽은 승민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건데 그나마 택시기사가 강북이라 안 간다는 겁니다. 택시 문을 부여잡고 가자고 고집을 부리던 승민은 오히려 택시기사의 애 다루는 듯한 완력에 무참하게 당하고 맙니다. 가련한 승민의 자존심은 처절하게 바닥을 치죠. 아무리 자존심이 바닥난 승민이라도 성격상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승민이 내뱉는 꺼져줄래 애나 그 후 살면서 서연을 떠올릴 때마다 입에 붙은 X 등은 다 오염된 채로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의 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연이나 승민보다 오히려 납득이가 이용주 감독이 이 영화의 한 큐 아래 깔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납득이발 백일몽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때 젊은 관객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납득이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용주 감독은 납득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왜곡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 영화를 본 젊은 관객들이 납득이라는 이름에서 납득해서는 안 되는 현실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주관적인 해석의 타당성 문제는 차치하고 서연의 선택이 내포한 결혼 시장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승민의 선택이 내포한 여성 불신의 문제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문제 또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이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실이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감독의 건축학개론은 사랑과 관련되어 어떤 진실을 건네고 있는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건축학개론에는 순수했던 첫사랑의 만남과 헤어짐, 그럼에도 승화된 상처의 여운이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제 마무리 부분이 좀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